1839년 뉴욕의 작은 마을 리치포드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죠. 그 소년이 자라서 미국 GDP의 1.5%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800억 달러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제프 베조스보다 3배 더 부유했던 이 남자는 미국 정부가 그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D 록펠러였고, 그가 세운 스탠다드 오일은 전성기에 미국 정유소와 파이프라인의 90%를 장악했습니다. 석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그는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죠. 놀라운 것은 그의 가족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재산은 현재 약 103억 달러로 추정되며 일부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막대한 부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합법적이라는 것이 항상 윤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 무자비한 사업 전략으로 경쟁자들을 파산시켰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했죠. 그의 방법은 때로 잔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문어에 비유했습니다. 석유 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정치, 심지어 정부까지 장악하는 촉수를 가진 괴물 같은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탐욕과 권력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년에 그는 자선 사업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대학과 연구소들은 현대의학의 토대가 되었죠. 과연 이것은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가리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오늘은 기술과 금융 거물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1세기 전 미국 자본주의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무에서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록펠러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에이버리 록펠러는 떠돌이 사기꾼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의사라고 칭하며 자가제조한 약을 팔아다녔지만 실제로는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부유해 보이려고 항상 멋진 옷을 입고 다녔고 말 도둑질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존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생존법을 배워갔습니다. 가족은 자주 이사를 다녔고 1857년에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당시 급성장하던 도시였고 이곳은 젊은 존에게 미국 동부의 오래된 도시들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존은 다른 시골 소년들처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농장 일을 도왔고 나무를 자르고 말을 돌보며 닭과 칠면조를 길렀죠. 그는 똑똑했지만 겸손했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으로 보였을 뿐이죠. 누가 봐도 평범한 아이였고 누구도 미래에 미국 경제를 소나기에 쥐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직업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존은 하루에 50센트를 받는 보조 회계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최저 임금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벌어들이는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모두 저축했죠.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이 겸손한 수입의 삶에서 벗어날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한 돈을 모은 후 존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에게 숨겨둔 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자신의 저축과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으로 존은 1859년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회사는 록펠러 앤 클라크라는 상품 중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농산물과 석유 제품을 거래했죠.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거든요. 게다가 클리블랜드는 펜실베이니아 유전과 가까웠고 훌륭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863년이 되자 클리블랜드는 석유 정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록펠러와 그의 파트너는 자체 정유소를 열 만큼 충분한 자본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두 파트너가 함께 성공을 거두는 훈훈한 이야기일 겁니다. 겸손한 시작에서 일어선 두 시골 소년의 전형적인 미국식 성공 스토리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존 록펠러는 이미 냉혹한 사업가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록펠러는 자신의 파트너를 쫓아냈습니다. 그를 완전히 매수한 후 화학자 세뮤얼 앤드류스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죠. 더 큰 자본이 필요했던 록펠러는 백만장자 스티븐 하크니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크니스는 1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척인 헨리 플래글러를 파트너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이 조건은 의외로 록펠러에게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플래글러의 조직 능력과 창의적인 사업 수완은 록펠러의 신중한 재정 관리와 전략적 비전을 완벽하게 보완했거든요. 마침내 록펠러의 거대한 산업 제국을 건설할 진정한 파트너십이 탄생한 겁니다. 1870년 불과 32세의 나이에 록펠러는 오하이오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강력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록펠러는 자신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어줄 회사를 설립했고 여러 면에서 석유의 현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스탠다드 오일이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전략은 잔인했고 존은 회사를 무자비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달리 자신을 차별화할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록펠러의 새 회사는 석유 정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 분야가 탐사와 시추보다 훨씬 안정적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소에 대한 록펠러의 집착은 동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섰죠. 그는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가장 뛰어난 두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자신의 이익 기계를 돌리는 엔진룸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연구개발 외에도 스탠다드 오일은 사내 노동력을 통합하고 정유 부산물 찾는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록펠러는 다른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전까지 인수했죠. 예를 들어 오하이오에서 산성 오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유전을 인수했는데 이 오일은 불순물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적절한 곳에 충분한 돈을 투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록펠러의 성공 비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전술을 넘어서 거의 문자 그대로 시장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독점을 완성했죠. 소규모 회사들을 빠르게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고 1872년 첫 3개월 동안에는 미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영원히 형성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록펠러는 클리블랜드의 경쟁사 26개 중 22개를 인수하거나 폐쇄하거나 파산시켰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정말 무자비했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회사에 공정한 시장 가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스탠다드 오일의 은밀한 전술이 그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엄청난 규모는 록펠러에게 전례 없는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매일 60량의 석유를 대량으로 운송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그는 독점적인 철도 할인을 협상했죠. 이 거래로 운송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경쟁사들은 그와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록펠러의 영향력은 그가 남부 개선 회사를 지원했을 때 더욱 커졌죠. 이것은 운송 비용을 고정하려는 공개 계획이었지만 대중은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그의 정치인을 움직이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재빨리 중단시켰죠. 록펠러는 가장 강력한 거물조차도 단결된 대중의 힘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의 지배력은 사실상 완벽했습니다. 미국 정유소의 90%를 통제하고 있었죠. 하지만 존이 당시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의 태양 아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독점은 남부 개선 회사와 관련된 스캔들과 함께 재선 위협에 직면한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했거든요. 정치인들은 마침내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철도 할인을 불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가 언론을 철저히 피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것은 언론인들이 스탠다드 오일을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더 많은 대중에게 그들의 비열한 전술을 폭로하도록 격려했습니다. 1911년 대중의 감시와 법적 도전은 계속 심화되었고 대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셔먼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죠. 이로 인해 회사는 34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되었고 록펠러는 56세의 나이에 일상 업무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할은 록펠러에게는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엄청난 압박은
그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거든요. 저널리스트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존재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탈모증이 그를 완전히 털이 없고 창백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녀는 그의 신체적 변화가 그의 인식된 잘못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업을 관리하는 무자비한 방식,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은 방식,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한 방식, 이 모든 것이 그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선 사업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존 D. 록펠러의 유산의 초석이 될 록펠러 재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13년 록펠러와 그의 가족이 설립한 이 재단은 사업 제국에서 자선 제국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었죠. 재단은 상당한 기부금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고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했습니다. 공중보건, 교육, 그리고 과학 연구였죠. 록펠러의 공중보건에 대한 헌신은 특히 깊었습니다. 그의 재정 지원은 시카고 대학교와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두 곳 모두 생물의학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또한 수막염과 황열병 같은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 교육을 혁신했고 당시 중국의 빈곤 지역에 중국 최초의 현대의과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죠. 록펠러는 더 나은 공중위생과 건강교육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1918년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 1921년 하버드 대학교에 공중보건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국적이고 글로벌한 건강 캠페인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 캠페인들은 12지장충, 말라리아, 황열병, 발진티푸스 같은 질병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헌신은 록펠러 재단이 수많은 소액 기부를 하는 대신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록펠러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기관에 큰 기부를 하는 것을 선호했죠. 그는 근본 원인을 다루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데 믿음을 두었습니다. 영향력 있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의 잠재력은 즉각적인 건강 요구를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은 녹색혁명의 주요 후원자였고 이것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혁명은 수십 년 동안 최대 10억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되죠. 재단은 미국 정부 전체보다 더 많은 외국 원조를 분배했습니다. 사실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기부되었고 1912년 그의 재산은 그 해 달러 가치로 거의 9억 달러였지만 그의 사망 시 재산은 2,6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자선활동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회에 대한 모든 기부와 혜택이 실제로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요? 제 생각엔 좀 더 복잡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공제,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다듬기,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는 유산 구축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역사적 인물들의 마음을 실제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증거에 기반하여 추측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결국 1세기가 넘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의 혜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록펠러 가문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들의 순자산은 총 103억 달러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부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가문은 계속해서 여러 명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배출했죠. 21세기에 가장 저명한 록펠러 후손 중 한 명은 데이비드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2017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억만장자였고 그의 순자산은 약 33억 달러였습니다. 석유 산업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스탠다드 오일은 반독점 판결로 인해 분할되었지만 오늘날 BP, 엑손, 코노코, 필립스, 쉐브론을 포함한 주요 석유 회사 중 다수는 모두 스탠다드 오일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야 이 가족은 석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화석 연료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를 매각했죠. 그들은 윤리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의 지속적인 부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부의 보존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록펠러는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막대한 재산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도록 했거든요. 록펠러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부호, 투자, 사업 거래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풀서비스 기관이죠. 그들의 부호 관리 전략의 핵심은 취소 불가능한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상속인이 쉽게 변경할 수 없고 자산을 세금, 소송,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록펠러는 폭포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면세 현금 가치 생명보험 정책을 활용하는 부의 이전 전략이죠. 간단히 말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재산을 이전할 때 세금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조부모가 이 보험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망 시 이 자금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소유권은 손자녀에게 이전되어 소득을 얻고 향후 이전을 위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죠.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도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전략들을 사용했을 거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그들의 재산만이 아닙니다. 정치 영역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2014년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록펠러가 고위 정치직에 오르지 않은 해였죠. 가족 중 여러 명이 수십 년 동안 상원 의원과 주지사를 포함한 저명한 정치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처음에는 세계 보건 및 교육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이 재단의 활동은 때때로 전후 프랑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과 연결되었죠. 록펠러 재단의 참여는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프랑스의 경제 및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록펠러 재단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다른 주요 자선단체와 함께 세계 정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니셔티브는 보건 및 농업에서 국제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종종 시장 기반 이익과 일치하죠. 전략적 위치 지정과 세계 보건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통해 록펠러 가문은 국내 및 국제 정책과 플랫폼을 형성하는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종류의 노력이 종종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재단이 이익 중심적인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 개발 전략을 왜곡시킨다고 말하며 일부는 이들의 접근 방식이 경계선상의 약탈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의 직원들을 배치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것은 과학사업과 정치 엘리트에게 특권적인 접근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전략은 특히 건강 부문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공중보건 개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자선활동과 겉보기에 관대한 행동은 종종 자기 보존과 정치적 이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이러한 자선활동에서 많은 수혜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존 디 록펠러는 규칙 내의 모든 기회를 무자비하게 이용하여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 규칙이 더 이상 그의 야망에 맞지 않을 때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의 자선활동은 교육, 과학, 공중보건을 재편하여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부 뒤에는 도덕적 타협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존 록펠러의 기여가 부인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죠. 그들은 종종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한 시스템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한 사람이 그토록 무자비하게 부를 쌓으면서도 동시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아마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죠. 록펠러의 이야기는 미국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정의한 복잡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파산시키고 독점을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의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억 명을 기아에서 구한 녹색혁명을 후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오늘날의 기술 거물들을 보면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동시에 자선 활동을 펼치는 모습 말이죠.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록펠러가 만든 유산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설립한 대학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그가 후원한 의학 연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가 개척한 부의 보존 전략은 여전히 부유한 가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평범한 소년이 어떻게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렀으며 결국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록펠러의 삶은 야망과 무자비함 그리고 뒤늦은 양심의 복잡한 혼합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